안녕하세요. 배석만입니다. 이 강좌는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의 협력을 통해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연구센터에서 기획하여 한국경제의 혁신과 미래라는 주제로 준비한 대담형 특별 강좌입니다. 2021년 가을에 서울대 경제학부에 재직하시는 8분의 교수님들께서 현재의 한국경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어떻게 정책 혁신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매일경제신문과 릴레이 인터뷰 형식으로 의견을 피력하셨고, 이것을 한국경제혁신센터 주도로 정리하여 연말에 혁신의 시작,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어떻게 다시 끌어올릴 것인가 라는 책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이 강좌는 지난 5강에 걸쳐 이 작업에 참여하신 교수님들 중 몇 분을 모시고 관련 이야기는 물론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체 강좌를 6강으로 구성하여 아쉽게도 직접 필자이신 교수님들의 말씀을 듣지 못한 혁신의 시작 책의 나머지 내용에 대해 이번 강의를 통해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거시경제정책, 산업, 기업, 금융을 키워드로 한 혁신에 대한 조망입니다. 강의 말미에는 이 책을 읽은 독자 중 한 분을 모시고 책에 대한 생각, 감상 등을 짤막한 인터뷰 형식으로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총정리의 관점도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5강에서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1강에서는 혁신의 시작 책의 기획을 전반적으로 총괄한 대표자이신 김병현 교수님께서 혁신을 키워드로 한국 경제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작업을 진행하시게 된 기획 의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혁신을 키워드로 가졌던 문제의식은 현 시점 한국 경제가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지만 단기간 빠르게 성장한 대가로 그 후유증이 불거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편 잇따른 정책 실패와 미중 갈등과 신보호주의라는 외부 변수까지 가세하면서 안팎으로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는 돌발 변수이긴 하지만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도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인입니다. 당장에 치솟고 있는 고유가와 인플레이션 상황, 경기 침체 등은 1970년대 전 세계가 고통받았던 석유 위기를 떠올리게 할 뿐만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의 전망까지 온통 어두운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이 도전을 뿌리치고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이 이 공동작업을 추진하게 된 시발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혁신의 시작 책의 부제이기도 합니다만 새로운 정부가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의 혁신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고 어떤 과제를 풀어야 하는지 청사진을 제시해보고자 노력했다는 말씀도 강조하셨습니다. 다음으로 2강에서 주병기 교수님은 공정을 키워드로 혁신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공정한 사회가 경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많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경험했던 경제 발전의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불평등도가 낮고 계층 간 장벽이 높지 않은 나라들에서 경제 개발이 더 성공적이었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 실증된 사실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가진 나라가 경제 성장을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공정은 그 자체로 혁신보다 더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혁신, 경제 발전, 경제 성장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공정한 시장과 공정한 분배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약탈적 자본주의라고까지 할 수 있는 기업 생태계, 소득 격차, 성차별, 능력주의로 나타나는 사회 불평등, 사회 양극화 등의 실태에 대해 폭넓게 말씀해 주셨고 그 해결책으로 교육,
그리고 창업 취업의 계층 사다리 기능 강화를 역설하셨습니다. 교육의 계층 사다리 기능 강화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임을 지적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사회계층과 다양한 지역 출신 학생들이 우수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명문대들이 이런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잠재력이 있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선발하여 대학 교육을 통해 잠재력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고 대학과 사회, 경제가 같이 발전하는 길을 열어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업, 취업의 계층 사다리 기능 강화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도, 명문대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도, 평범한 알바생도 성공해서 유명인사가 되는 시대가 일반화되는 한편으로 기업도 전통적인 학력이나 학벌로 유능한 인재를 뽑는 판에 박힌 채용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역설하셨습니다. 아울러 공기업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고졸 인재 채용을 늘리고 지역 인재 채용을 확대하는 것도 취업에서 발생하는 계층 및 지역 간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취업의 성공 사다리를 만드는 좋은 방법으로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수도권 집중 현상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셨습니다. 3장에서는 이정민 교수님께서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혁신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노동시장이라는 것은 인적 자본이 생산되고 적재적소에 배분되는 곳인데 그동안 한국 경제 성장은 인적 자본의 성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렇게 볼 때 그동안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성공적이었다고 진단하셨습니다. 질 높은 대중교육의 성공이 한국의 고도 성장을 이끈 근본적인 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과제는 혁신을 위한 아주 뛰어난 인재, 세계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혁신과 관련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도 역설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대표적인 사례로 현재 우리 사회의 대표적 이슈 중 하나인 여성 경력 단절을 설명하셨는데 정책 대응에 있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학력, 고소득, 전문직 여성과 저임금, 저숙련 여성의 경우 필요한 정책 지원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도 미취학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교학년 이상의 경우 여성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가 전혀 다릅니다.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의 경우 각각의 환경에 맞는 보육기관이나 서비스 등 여성이 가정에 보내는 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을 활용할 수 있으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대표적인 정책인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 임금 불평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를 두고 매우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도 인상적입니다. 4강은 혁신을 위한 인구 문제를 주제로 저명한 인구학자이신 이철희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이미 직면한 한국 경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 지속적 성장을 이룩해낼 것인지에 대해 흥미로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은 우선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한국의 총 인구수가 머지않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이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통계 수치만으로 알 수 있는 사실 외에 잘 알려지지 않은 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일어날 인구구조 변화의 불확실성, 그리고 인구의 질이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고령인구에 비해 현재의 30대, 40대인 미래의 고령인구는 고학력 비중이 높고 더 건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구 문제의 대책은 고학력의 더 건강한 고령층, 다시 말해 새로운 노인층을 전제로 미래를 준비해야 함을 역설하셨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인구가 크게 감소하여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지만 그런 우려가 과대하며 실제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일은
노동인구가 크게 줄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청년 노동인구의 감소는 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줄어든 청년 노동인구가 과거 수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이 더 유연해지고 노동이동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학교육이 노동시장 밖에서 대학교육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기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고 동시에 기존의 경직적 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 시장 수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학제 간 융합이나 새로운 학문자 개설 등 대학 교육 시스템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셨습니다. 노동시장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노동 이동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기존 인력을 재교육하여 배치하는 등 줄어들 신규 취업 인력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해야 함도 지적하셨습니다. 아울러 노동인구의 절대 감소보다는 노동 수급 불균형 문제에 먼저 신경을 써야 하고 여성 노동과 외국인 노동의 효율적인 공급이 필요함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5강은 한국 경제의 성장을 위한 혁신과 관련하여 통상 문제를 박지영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수출지향적 공업화로 상징되는 과거 한국의 대외지향적 경제발전의 성과와 한계부터 짚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 경제는 협소한 국내 시장의 한계를 대외지향적 경제정책, 기업활동, 그리고 문화활동을 통해 넘어서고 발전해온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경제의 혁신과 그 미래에 있어서도 이러한 대외지향성은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하셨습니다. 여기에 당면과제는 이러한 대외지향적 한국 경제의 장점은 강화하며 그 단점을 보완하여 장기적으로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할 통상 및 산업정책을 수립하는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우선 정부 차원에서는 기존에 맺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을 잘 유지하고 강화해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아울러 개별 기업들 또한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리스크를 인지하고 이를 고려하여 글로벌 경제활동을 펼쳐야 할 시기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정부의 경우 외국의 과도한 보호무역 정책에는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한편으로 기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및 운영에 대해 협정국들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도 주문하셨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마찰이 점점 심해지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교수님은 중요한 건 미국이냐 중국이냐가 아니고 자유무역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원칙에 기반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중장기적 통상정책 측면에서는 우선 다자주의 국제무역 질서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익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 중 어느 한쪽의 편에 든다는 개념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위해 중장기적 무역 정책을 선택하고 집행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중국과 미국 어느 쪽의 자의적인 행동에도 반대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국익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으로 매우 흥미로운 지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5개 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소개했습니다. 혁신의 시작 책의 기획 의도를 말씀하신 김병현 교수님을 제외하면 사회, 노동, 인구, 통상에서 어떻게 혁신을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 해당 분야를 전공하신 교수님들로부터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번 강의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쉽게도 직접 필자이신 교수님을 모시고 얘기를 듣지 못한 혁신의 시작 책의 나머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선 김소영 교수님이 집필하신 경제정책과 관련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